대공황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ISLM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대공황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일단 극심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동시에 명목이자율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즉 그전에는 사실상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하는, 즉 우리가 화폐의 통화 승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 배웠듯이 현금 통화 비율, 그 다음에 초과 지급금의 비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두 놈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서 통화 승수가 크게 상승을 해서 통화 승수가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원 통화가 약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통화량 자체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런 통화량 감소가 대공황의 원인이 됐는지, 아니면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즉 당시에 발생했었던 주식 시장의 붕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투자 감소라든지, 또는 정부 지출의 감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IS 곡선이 움직였는지 LM 곡선이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한 얘기를 보면 아마도 IS 곡선이 움직여서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 좀 더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자율이라는 것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하락하지만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IS 곡선의 이동이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뭔가 하여튼 이 통화정책적인 측면, 통화라는 측면에서, 즉 LM 곡선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보통의 경기 침체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이 공황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이런 LM 곡선의 역할이 뭐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했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어떻게 대공황을 심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로서 우리가 뭐 피구 효과라든지, 즉 물가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웰스의 실질 가치가 상승해서, 특히 통화의 화폐의 실질 가치가 상승해서 오히려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데,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먼저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예상한 경우를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예상되지 않은 디플레이션의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자,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의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이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이미 배웠었어요.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제 마법사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 누가 유리하다 그랬어요? 채무자가 유리하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의 자의적인 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즉 P가 하락하면 역시 인플레이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의 자의적인 배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때 누가 더 유리해져요?
인플레이션의 경우엔 채무자가 유리해졌으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지겠죠. 다시 말하면 부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 자의적으로 배분이 되는 예상하지 못한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채무자는 불리해지고 채권자는 유리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즉 뭔가 하여튼 웰스가 채무자에게서 채권자로 이전이 되면서 경제 전체로 따져보면 만약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한 어떤 지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즉 부가 한쪽에서 A에서 B로 이전했을 때 그렇게 이전된 부에 따라서 이전된 부에 따른 지출 성향이 채권자, 채무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경제 전체로 보면,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효과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채무자의 지출 성향이 채권자의 지출 성향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떤 경제 주체가 주로 채무자겠어요? 주로 기업들이 되겠죠. 그죠? 반면에 채권자들은 누구겠어요?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가게가 되든지, 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금융기관이 되든지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의, 즉 기업들의 지출 성향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P가 하락을 해서 기업들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P가 하락을 해서 하우스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건 조금만 늘린다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지출 성향이 하우스홀드의 지출 성향보다, 우리가 소비라는 것은 부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뭐 소비를 늘리고 줄이게 되겠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투자는, 기업들이 하는 투자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특히 P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판매를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니까 이 기업들의 수입이, 레베뉴가 줄어들게 되겠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실질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악화가 될 수가 있겠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P가 하락하면서 명목금액으로 줄어드는데 갚아야 될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뭔가 하여튼 기업들이 굉장히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은행이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기업 활동이 더 위축이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부채와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서로 간에 나쁜 영향을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주면서 부채가 많아졌을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들의 실질 채무가, 실질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실질 부채가 증가하니까 기업들의 어떤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또 부채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debt deflation의 어떤 연쇄 작동에 의해서 대공황이 굉장히 심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나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에는 예상된 디플레이션의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예상된 디플레이션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우리가 ISLM 모형을 가지고 예상된 디플레이션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ISLM 모형은 X축에 Y를 표시하고 Y축에 실질 이자율을 표시를 했었어요.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준 것이 실질 이자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된 디플레이션 또는 예상된 물가 상승률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냥 실질 이자율로 이렇게 Y축을 표시를 하면 이것을 분석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의 변화에 의해서도 실질 이자율이 변할 수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의해서도 실질 이자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예상된 디플레이션의 효과를 보는데 더 적절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ISLM 모형을 살짝 변형을 해서 다시 얘기하면 X축에 Y를 표시하고 Y축에는 실질 이자율을 표시하는 대신에 명목 이자율로 Y축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제3의 변수로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IS 곡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IS 곡선에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실질 이자율을 우리가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봅시다.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준 것이 실질 이자율이니까 R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것을 X축에 실질 GDP를 표시하고 Y축에는 이번에는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IS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떤 특정한 값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보면 명목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투자가 감소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투자 또는 명목 이자율과 실질 GDP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하고 똑같이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이 IS 곡선은 즉 Y와 R이 아닌 Y와 I 평면에서 그린 이 IS 곡선은 어떤 특정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정한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놈이 어떤 값에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이 2가 0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IS 곡선을 이렇게 Y와 I 평면에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하게 되면 제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값을 갖게 되면 IS 곡선이 이제 이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로인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3%포인트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3%가 상승하면 어떤 특정한 명목 이자율 수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으니까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대로 있고 요놈이 커졌으니까 실질 이자율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I 하에서 I가 변화가 없다면 실질 이자율이 감소를 할 것이고 실질 이자율이 감소를 하면 투자는 계속해서 명목 이자율의 함수가 아니라 실질 이자율의 함수일 테니까 투자가 올라가서 Y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어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y가 어떤 값일 때 y0라고 합시다. 어떤 한 y0 값에 의해 때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명목 이자율은 I0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I0는 이와 같이 그려진 우하향하는 IS 곡선은 파이 2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I0는 실질 이자율 R0하고 같을 거예요. 그죠?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사실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로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0%가 아니라 3%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기존의 I0 하에서는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해서 명목 이자율이 변화가 없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실질 이자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실질 이자율의 하락은 Y의 증가를 가지고 올게 될 거예요. 즉, 이 I0 하에서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는 Y0보다 더 큰 수준이 될 거란 얘기죠. 뭐 이를테면 한 이런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이런 것이 모든 I에 대해서 다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겠어요. 즉 우리가 IS 곡선을 Y와 I의 명목 이자율의 평면에서 그림을 그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이거를 바꾸어서 지금 I의 변화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바꾸어서 이번에는 Y를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Y가 일정한 상태에서 즉 Y0인 상태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때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는데 Y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Y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질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투자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Y가 Y0선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Y가 그대로 있기 위해서는 실질 이자율이 변화가 없어야 되고 실질 이자율이 변화가 없으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명목 이자율이 더 높아져야 되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었어요. 그죠? 피치 이퀘이션에서 이 식을 생각을 하면 Y0가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R은 변화가 없어야 되고 이놈은 변화가 없어야 되고 이놈이 상승을 했으니까 명목 이자율이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즉, 이 Y0 수준에서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이 명목 이자율이 더 이상 I0면 안 되고 얼마가 돼요? I0 더하기 3%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목 이자율 되면 I0 플러스 3. 이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Y0는 그대로 있고 명목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준 점은 이 점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모든 Y에 대해서 다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상된 디플레이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 이자율을 이렇게 다시 쓰고 IS 곡선을 Y와 I 평면에서 그리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또는 예상된 디플레이션율이 변하게 되면 IS 곡선이 이동을 한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의 경우에는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예상된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LM 곡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LM 곡선은 우리가 원래 LM 곡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의 화폐 수요 함수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가 아니라 명목 이자율의 함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따라서 화폐 수요 함수를 소득과 명목 이자율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LM 곡선은 이제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LM 곡선은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사실 이 과정을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기존에 어제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ISLM은 P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도를 한 거였죠. P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0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0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놈을 실질 이자율로 우리가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하는 과정을 ISLM 모형에다가 우리가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이상 R이라고 쓰면 안 되고,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할 거니까 이걸 이제 I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I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IS 곡선상에서는 이걸 그냥 R이라고 놓으면 문제가 좀 분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실질이자율을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 썼었어요. 그리고 I와 여기도 I가 있고 LM 곡선상에도 I가 있으니까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조합을 Y와 I의 조합으로 우리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놈 하나, 요 놈은 이제 IS 곡선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균형점이 이런 점에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이 점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로일 때의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IS와 그 다음에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LM이 만나는 그런 점이 되겠어요. 원래 단기 균형점이 이 점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0%에서 3%로 상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LM 곡선은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대로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은 이제 이 점이 되겠어요. 이 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득은 증가하고 이걸 명목이자율 I1이라고 합시다. 명목이자율은 상승을 했죠. 자, 여기서 잠깐 좀 이따가 얘기를 합시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새로운 단기 균형점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명목이자율은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상황에서 IS 곡선의 이동폭, 다시 말하면 요 거리, 이 거리가 얼만큼이 될 거예요? 얼마만큼 IS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했어요? 이 이동폭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되겠죠. 그죠? 이만큼. 이만큼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0%에서 3%로 올라갔으니까 이 수직선의 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분하고 같아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점에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만큼 상승을 했어요. 명목이자율은 얼만큼 상승을 했어요? 명목이자율은 I0에서 I1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명목이자율의 상승폭은 3%하고 비교해서 더 커요, 작아요, 같아요? 더 작죠? 명목이자율이 상승을 했지만 3%만큼 상승을 하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상승했으면 명목이자율은 요만큼만 상승을 했어요. 조금만 상승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질이자율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실질이자율은 좀 하락을 했어요. 이 그림에서 실질이자율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준 거죠. 그죠? 새로운 균형점에서 명목이자율은 여기 이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만큼이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새 균형점에서 실질이자율 R1은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죠? 명목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준 거니까. 원래의 균형점과 비교를 해봅시다.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갔고 명목이자율은 조금 상승을 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적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원래 위치와 비교해보면 더 하락을 했어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하니까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Y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이 Y0에서 Y1만큼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꿔서 보면 지금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0에서 3%로 상승을 한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는 하락한 경우를 봅시다. 그럼 이거하고 정확하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원래의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대공황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서 뭔가 총수요에 IS에 영향을 주는 충격들이 발생을 했어요. 뭐 주가가 하락하고 재정 지출이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가 외생적으로 줄어들고 뭐 이러면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과거에 비해서 소득이 낮아졌어요. 그 낮아진 수준이 Y0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제 얘기했듯이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아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IS 곡선이 원래 한 이 정도에 있었는데 여기서 하락한 거에 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를테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뭐 그냥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진 정도에서 그쳤다 그러면 문제는 그냥 대공황이 발생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냥 완만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가 있었는데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해가지고 물가가 하락을 해서 기대의 디플레이션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시다. 물가가 앞으로 더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더 하락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게 되면서 이놈이 하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IS 곡선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더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Y는 더 줄어들고 명목 이자율은 I0에서 I1으로 하락을 더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원래 이만큼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발생하니까 실제로 기대 디플레이션율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실질 이자율은 이만큼으로 오히려 상승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즉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명목 이자율은 하락을 했지만 실질 이자율은 오히려 상승을 하는 디플레이션율이 기대 디플레이션율 때문에 이놈이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Y가 더 큰 폭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이 대공황의 디플레이션 효과를 ISLM 모형을 이용해서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즉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즉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명목 통화량이 통화 승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명목 통화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큰 폭으로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서 이제 명목 이자율은 하락을 하고 명목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서 반면에 실질 이자율은 상승을 해서 Y가
더 하락을 하는,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IS가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총 수요가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가 디플레이션의 예상된 디플레이션 효과를 우리가 ISLM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대공황이 1930년대 29년부터 한 33년, 34년 이때 발생을 한 거니까 대공황이 발생을 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대공황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대공황이라는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면 이런 극심한 공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2007, 2008년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대공황 때하고 뭐가 다른가? 왜 2007, 2008년에도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지만 특히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되면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았었어요. 물가 자체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지긴 했지만 그것이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대공황처럼 이런 현상들은 발생하지가 않았었어요. 자, 대공황으로부터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교훈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대공황의 시점에서 첫 번째로 IS 곡선을 맨 처음에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된 어떤 IS 충격들 중에 하나가 정부가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재정 균형을 위해서 균형 재정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맨 처음에 각국 정부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G20라고 하는 이런 20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재무장관 회의도 하고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합의를 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정부 지출을 삭감하지 않고 정부 지출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까지의 논의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공황 때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니까 특히 이제 뭐 유럽의 몇 나라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 경기 침체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다가도 각국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수입을 규제하고 뭐 이러면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 경제 전체를 보면은 또 굉장히 총수요를 줄이는 각국이 다 수입을 규제하고 수입을 줄이려고 관세를 높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의 총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또 G20이나 이런 데서 각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쓰지 않도록 또 합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총수요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자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대공황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통화 승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통화량 자체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각국이 금리를 다 같이 낮추면서 뭐 어떤 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지 않는 정책을 했었고 또 대공황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 보유 성향, 현금 통화의 비율이 늘어나고 초과 지급 준비금의 비율이 늘어나서 통화 승수가 감소를 했었는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이 아주 극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왜? 대공황 이후로 예금보험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은행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금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대량 예금 인출 사태,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통화량 자체가 극심하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삼아가지고 대공황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는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디플레이션 현상은 막을 수가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 2008년 뭐 이때 발생했으니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도 세계 경제가 뭐 완벽하게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느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경제 회복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시2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때 설명을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자율이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라고 하는 한국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한 1.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낮지만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지금 0%의 이자율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0%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일부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의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배운 경제학 지식 갖고는 불가능하죠. 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돈을 맡기면 100원을 맡기면 나한테 나중에 90원만 돌려준다는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아무도 예금을 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만 보유를 하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부에서 시행은 되고 있지만 그것이 보통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예금금리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조금 좀 다른 형식의 이자율인데 우리가 하여튼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0 이하로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한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운 이런 총수요 총공급 또는 ISLM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운 이런 ISLM 모형의 프레임워크 갖고는 사실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가 배운 ISLM 모형은 LM 곡선을 움직이는 게 뭘 가지고 움직여요? 통화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죠? 근데 실제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은 통화량이라기보다는 금리예요. 이자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을 중앙은행의 어떤 목적 함수에다가 명시적으로 도입을 해야지만 마이너스 금리 또는 영의 금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분석하기가 좀 쉬워요. 통화량보다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런 ISLM 프레임워크 갖고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조금 이것을 변형한 통화정책의 어떤 룰 같은 것을 명시적으로 도입을 해야지 분석이 용이해져요. 그것을 우리 거시2에서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공황 때 또는 사실은 대공황 정도의 극심한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를 굳이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디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외에 우리가 또 다른 이런 사례를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아마도 1990년대 이후에 일본 경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본 보면 199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가 침체돼 있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 수준 자체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10년이었다가 그 다음에 잃어버린 20년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아베 총리가 되면서 소위 아베노믹스라는 걸 해가지고 뭔가 하여튼 경제를 좀 더 일본 경제를 좀 더 살려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본 90년대 이후에 일본 경제를 보면 뭐 대충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물가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Y는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했어요? 기준금리를 굉장히 낮췄죠. 거의 0%까지 낮췄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으니까 통화정책 갖고는 불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수요를 하여튼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IS 곡선이나 LN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Y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통화정책 갖고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IS 곡선을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재정정책이 있죠. 그래서 막대한 양의 재정 투입을 90년대 이후에 일본 정부가 해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거 20년 동안의 지위를 막대하게 증가시키면서 지금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를테면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돼 있고 우리가 그리스나 이런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 같은 경우 국가 부채가 GDP에 한 많이 올라갔을 때 120%, 130%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일본은 200%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성을 얘기를 하면 가장 세계에서 나쁜 나라가 일본이에요. 물론 그리스하고 일본은 조금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가 발행한 정부의 국채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즉 외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그리스의 국채를 샀어요. 근데 일본의 국채는 누가 많이 샀냐 하면 일본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본의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일본 국민들이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 위기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본이 국가 부채가 더 높아져 가지고 나중에 일본 국민들마저 정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정부가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본 경제도 한순간에 붕괴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나라보다도 낮아요. 지금. 그럴 정도로 전 세계에서도 아직 당장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따라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과거에 보면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국가 신용 등급이 낮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대공황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ISL의 모형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봐왔는데 이것을 간단한 산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전부 다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연습 문제로 한번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몇 가지 추가적인 얘기들을 좀 더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산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IS 곡선부터 봅시다. 우리 IS 곡선을 수업 시간에 뭐라고 썼냐면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우리 대공황 때 잠시 IS를 Y와 I의 조합으로, 명목이자율의 조합으로 봤는데 다시 원래대로 실질이자율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소비 함수하고 투자 함수를 이렇게 그냥 뭔가 잘 모르지만 가처분 소득과 실질이자율의 함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명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1차 함수 형태로, 선형 함수 형태로 우리가 써봅시다. 그래서 소비 함수를 우리가 a 플러스 b 곱하기 y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 b라고 돼 있는 이 파라미터는 뭐예요? 한계 소비 성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 A라는 놈은 가처분 소득 외에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생적인 요인들을 다 A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투자함수도 마찬가지로 실질이자율의 선형함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C 빼기 DR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서 당연히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C도 0보다 크고 D도 0보다 크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D가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앞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놨어요. 자, 여기서 역시 C라고 하는 놈은 실질이자율 외에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생적인 요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D는 이자율이 한 단위 변했을 때 투자가 얼마나 변할지를 나타내주는 값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부릅시다. 더 정확한 개념으로는 그냥 민감도가 될 거예요. 투자의 실질 이자율에 대한 투자의 민감도를 우리가 D라고 표시했는데 그것을 그냥 말을 하기 쉽게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정확한 의미에서의 탄력성은 아니에요. 탄력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경제 원론 시간에 탄력성의 정의를 다 배웠죠? 우리가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라 그러면 분모에는 가격의 퍼센트 변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수요량의 뭐 이를테면 퍼센트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죠? 퍼센트예요. 그죠? 퍼센트 변화가 탄력성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죠. 그죠? 여기 퍼센트 변화가 되려면 이자율의 퍼센트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자율 자체가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D라는 것은 이자율이 1%포인트만큼, 1%가 아니라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점을 알죠, 여러분들? 1%가 아니라 1%포인트 올라갔을 때, 변했을 때 I가 얼마나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성의 개념은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에서. 탄력성의 개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놈이 1% 변했을 때 이놈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탄력성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의 탄력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탄력성이라고 부릅시다. 말을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D라는 것은 이자율 탄력성을 나타내는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자율이 1% 변했을 때, 1%포인트만큼 변했을 때 투자가 많이 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를 놓고 이것을 이제 이 두 개의 1차 함수 형태를 이 균형식에다가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y는 a 플러스 b 곱하기 y 마이너스 t 소비죠. 더하기 c 마이너스 dr 투자가 되고 그리고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g가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 y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y 마이너스 by가 될 것이고 y만 모아서 그러면 이놈이 a 플러스 c가 하나 외생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하나 묶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g-bt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r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y는 1-b분의 a 플러스 c 그리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IS식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이 식은 정부 지출 주어져 있고 이놈들은 다 파라미터 값이니까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놈들이었어요. 그죠? 상수였어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고 조세도 외생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결국 이놈은 Y는 어떤 이런
상수값 컨스탄트 빼기 1-b분의 d 곱하기 r. 그래서 y와 r을 이놈이 x변수, 이놈이 y변수에서 우리가 is 곡선을 그림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과 y 간에는 서로 음의 관계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린 대로 이와 같은 우하향하는 is 곡선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 상수라고 주어져 있던 일단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던 이 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G를 증가시키면, 여기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G를 증가시키면 Y가 증가를 하겠죠. 그죠? 이놈이 커지면 여기 앞에 사인이 플러스가 있으니까 증가를 하니까 G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IS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T를 증가시키면, 세금을 증가시키면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버리니까 IS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G야가 G를 1단위, 한 단위 증가시키면, 이거를 1만큼 증가시키면 Y는 얼만큼 증가해요? 1-b분의 1만큼 증가를 하죠. IS가 얼만큼 이동하냐면 1-b분의 1 곱하기 델타 G만큼, G를 델타 G만큼 변화시키면 Y는 1-b분의 1만큼 증가를 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승수효과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서 이놈은 바로 G의 정부 지출의 멀티플라이어가 되는, 우리가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봤던 멀티플라이어 값이 여기 앞에 개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조세 앞에 붙어 있는 요놈 마이너스 1-b분의 b는 우리가 조세의 승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역시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t를 한 단위 변화시킬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겠어요. is 곡선이 왼쪽으로 또는 조세를 증가시켰을 경우에 왼쪽으로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요 값, 실질 이자율의 계수. 자, 이게 뭘 나타내요? is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값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x축에 y를, y축에 r을 표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is 곡선의 기울기는 요거의 역수가 되겠죠. 그죠? 이게 y 변수고 이게 x 변수면은 이게 기울기가 될 텐데, 이게 y 변수고 저게 x 변수이기 때문에 요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r은 마이너스 d분의 1-b 곱하기 y 더하기 뭐 이렇게 나와서 요것이 is 곡선의 사실은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울기를, is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주는 값은 저렇게 1-b분의 마이너스 d인데, 다시 말하면 is 곡선의 기울기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하나는 d고 또 하나는 b 값이에요. 그죠? d가 뭐라 그랬어요? d는 투자가 이자율에 의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이 되겠죠. 그죠? 이자율이 조금만 변해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 라고 하면, 자, 이쪽에 y, 이쪽에 r을 이렇게 표시합시다. d 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d가 크면 d가 굉장히 크면 투자가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죠?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변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변한다는 뜻은 is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투자가 이렇게 조금만 변해도 y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얘기니까 is 곡선이 이렇게 평평하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is 곡선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플랫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반면에 D가 낮으면 이자율이 변해도 투자가 별로 안 변한다는 얘기니까 IS 곡선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티프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IS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투자가 이자율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D 값이다. D라고 하는 계수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B 값이 있어요. B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IS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이자율이 얼만큼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이 값뿐만이 아니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 지워버렸네. 이 값인데, 자, 한계 소비 성향에 의해서 왜 IS 곡선의 기울기가 영향을 받을까? 한계 소비 성향이 영향을 주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 소비인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소비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소득의 함수지 실질 이자율의 함수는 아니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닌 거나 현실에서는 소비가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받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쓴 이 모형에서는 소비는 가처분 소득만의 함수였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소비 성향이 이자율의 IS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풀어보니까. 그죠? 왜 그럴까? 자, 이자율이 변해서 투자가 변하면 뭐가 변해요? 총 수요가 변해요. Y가 변해요. Y가 변하면 뭐가 변해요? 가처분 소득이 변해요. 가처분 소득이 변하면 소비가 변할 수가 있겠죠. 이자율이 직접적으로 Y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투자를 거쳐서 총 수요를 변화시킨 다음에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이 IS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부 지출 승수라는 것을 계산할 때 어떤 식의 논리를 우리가 생각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 첫 번째 단계에서 Y가 증가하죠. Y가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를 해요. 소비가 증가하면 다시 Y를 증가시키고 이것은 또다시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 우리가 정부 지출의 승수를 구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작은 이자율이 변해가지고 투자를 변화시키는 거였지만 그 다음 과정은 정부 지출 승수를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한계 소비 성향이 IS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B가 한계 소비 성향인 B가 높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높으면 IS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이자율이 변해서 투자가 증가했는데 투자가 일정만큼 증가했는데 MPC가 커요. MPC가 크면 소비가 많이 변한다는 얘기겠죠. 소비가 많이 변하면 Y도 많이 변할 거고 따라서 그 다음 단계에서 소비도 또 많이 변할 거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거예요. 그 얘기는 IS가 이렇게 플랫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한계 소비 성향이 작으면, 그렇죠? 한계 소비 성향이 작으면 IS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될 것이고, 따라서 MPC가 낮으면 IS 곡선이 가파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IS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 뿐만이 아니라 한계 소비 성향도 똑같이 같이 IS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어요. 자, IS 곡선을 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 LM 곡선을 봅시다.
LM 곡선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실질 화폐의 공급은 화폐 수요하고 같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R의 조합이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를 1차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곱하기 Y 마이너스 F 곱하기 R 역시 E하고 F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가정해서 E 곱하기 Y 빼기 F 곱하기 R 역시 E와 F는 둘 다 양수값이고 소득이 늘어나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니까 여기는 플러스 사인 그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수요가 줄어드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식을 우리가 IS 곡선에서 했던 식으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R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R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E하고 F를 전부 다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둘 다 양수값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 값도 양수가 될 것이고 따라서 실질 이자율과 Y 사이에는 플러스 관계가 존재를 해서 LM 곡선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단기에서 물가는 고정돼 있고 M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해서 이 값이 일종의 상수항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LM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LM 곡선의 기울기는 이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어요. F분의 2에 의해서 LM 곡선의 기울기가 정해졌어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LM 곡선은 가파를급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LM 곡선은 완만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결정하는 것은 E하고 F라는 두 가지 이 파라미터인데 먼저 E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F는 어떤 그냥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하고 E가 클 때와 작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E는 어떤 값이에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F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이자율 탄력성에 따라서 LM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E가 굉장히 작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E가 작은 경우를 생각해. E가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이 값이 굉장히 작아요. 자, 이 값이 굉장히 작으면 소득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 값이 작으면 2 곱하기 Y는 조금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조금만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화폐 시장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그죠? 요 값은 2 곱하기 Y는 조금 올라갔으니까 F 곱하기 R이 역시 조금 올라가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가 없어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달성이 될 거예요. F는 뭐 어떤 그냥 일정한 값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가정을 하고, 요 놈이 조금 올라가니까 R도 조금만 올라가주면 화폐 시장의 균형이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E가 많이 증가했는데 F는 조금만 올라가도 돼요. 그 얘기는 LM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Y가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데도 실질 이자율은 조금만 변화해주면 화폐 시장의 균형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2가 작으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작으면 LM 곡선은 완만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값이 굉장히 크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면 LM 곡선은 굉장히 가파른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반대로 이번에 F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F 값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값이 어떤 그냥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F 값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이놈이 상승을 했을 경우에 F 값이 굉장히 크면 다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R의 증가는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죠. R이 조금만 증가해도 F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소득 증가에 의한 부분을 상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F라는 것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LM 곡선이 역시 수평선에 가깝게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어요. 반대로 F가 작으면 작을수록 LM 곡선은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IS 곡선에서는 IS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하나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또 하나는 한계 소비 성향, 그죠? 그리고 LM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은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이 네 개의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울기가 왜 중요하느냐? IS 곡선은 재정정책을 나타내주는, 재정정책에 의해서 IS 곡선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LM 곡선은 통화정책에 의해서 LM 곡선이 움직여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IS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LM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단기 균형점 여기서 이 점이 이를테면 현재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이용해서 Y값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통화정책이 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까? 아니면 재정정책이 더 유용한 수단이 될까? 하는 논쟁에 있어서 IS 곡선과 LM 곡선의 상대적인 기울기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지금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IS 곡선은 이동을 이렇게 재정정책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켜도 이 수평거리가 뭐라 그랬어요? G를 증가시켰을 때 1-B분의 1 곱하기 델타 G였죠. 그죠? 자, G를 굉장히, 이것이 어떤 주어져 있을 때, 재정지출 승수가 주어져 있을 때 G를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Y는 조금밖에 안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재정정책 대신에 통화정책을 쓰면 M을 증가시켰을 때 실제로 통화량을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Y는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유용한, Y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S 곡선과 LM 곡선의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